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해부생리 시간. 이번 시간에는 남성 생식기계와 유방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생식기관은 외부 생식기와 내부 생식기로 나뉘어져 있고, 자, 외부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음경, 페니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낭, 스크로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고환 테스티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 테스티즈라고 하면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복수와 단수를 얘기할 때, 네, 복수를 테스티즈, 네, 그리고 단수를 테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티스, 테스티즈 전부 다 고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생식샘은 부고환, 정관, 사정관과 같은 세 개의 생식관이 있고, 생식샘 같은 경우에는 정낭, 전립샘, 망울, 요도샘 이 세 개의 생식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경 페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음경을 통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배설기관이기도 하면서 이쪽으로 정액이 사정되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생殖기관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음경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발기성 조직이 있어서 요도해면체 한 개와 음경해면체 두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요도가 있으면 요도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요도해면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개가 있는 거를 음경해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요도해면체, 이 윗부분에 양쪽 옆에 있는 걸 음경해면체다. 네, 이렇게 양쪽 옆에 음경해면체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기가 되는 거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은 불수의적으로 발기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신경계뿐만 아니라 청각이라든지 시각, 후각, 상상 자극만으로도 발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발기라고 하는 거는 방금 봤던 요도해면체와 음경해면체가 원래는 네, 그렇게 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갑자기 여기 엄청난 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음경이 이렇게 처져 있던 음경이 굉장히 커지고 딱딱해지면서 팽창하는 네, 이러한 상태를 발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발기작용이 나타나면서 음경이 이 요도 해면체가 굉장히 혈액이 많이 들어오는 네, 이러한 작용을 발기작용을 조절해주는 자율신경계통, 혈액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자율신경계의 작용은 부교감신경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포경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음경이 있으면 음경 안쪽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네, 이 부분을 음경의 귀두 부분이라고 하는데, 귀두는 겉에 포피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포피가 싸고 있고, 이 포피와 귀두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사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비물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피를 어떻게 하나요? 잘라가지고 포피를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기두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네, 이 사이사이 네, 이물질이 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피를 아예 일부를 절제를 해서 잘라내버려서 음경 기두를 드러나게 하는 수술을 포경 수술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포경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음낭 스크로툼입니다. 음낭 같은 경우에는 자, 고환과 부고환과 정낭, 정관이 있죠. 음낭 안에는 고환 테스티스가 있고 부고환이 있고 이렇게 정관이 위로 올라간다. 고환이 있고 부고환이 있고 정관이 올라간다라고 해서요. 이거를 싸고 있는 네, 음낭 피부의 주머니, 네, 피부낭을 음낭 스크로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음낭 안에는 고환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고환은 이 중간에 중격, septum이 있어서 사이막이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자, 각각의 고환, 부고환, 정관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음낭 같은 경우에 약간 비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살짝 하면 한 1c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게 되는, 네,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비대칭이 정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생식기로 들어가면요, 고환 테스티스가 있습니다. 고환 같은 경우에는 음낭 안에 이렇게 고환이 한 개,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한 쌍으로 되어 있으면서 약간 타원형의 달걀형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 4cm, 2cm, 2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왼쪽에 있는 고환이 약간 1c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도 정도 낮은 온도, 그래서 뭐 34도에서 35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 고환의 기능이 가장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간 시원하게, 네,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는 배 안에, 복강 안에 고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 고환이 있다가 이제 출생하려고 하면은 이제 출생이 거의 다다를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음낭 쪽으로, 아래쪽으로 배 안에 있던 고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게 내려오지 않고 배 안에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려오는 중간에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내려오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음낭 쪽으로 고환이 내려오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잠복 고환이라고 하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서는 보고 있다가 이게 그대로 계속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잠복 고환을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네, 굉장히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체온과 같은 온도에서는 고환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 안에 있으면 체온과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고환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중에 잠복 고환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환 같은 경우에 안쪽에 보시면은 테스티스 고환 같은 경우에는 정세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느다란, 네, 관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그 관이 굉장히 많은 정세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이제 부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테스티스 고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세관 안에 어떠한 세포들이 있냐면 정자를 형성하는 세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 형성 세포가 있고, 이 정자 형성 세포에서는 보통 한 4억 개 정도의, 네, 하루에 4억 개 정도의 정자를 만들어내면서 이 정자가 딱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75일이면은 한 뭐 2달 좀 더, 2달 반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야 정자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자가 형성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세관 안에 이 정자 형성 세포 사이사이에 보시면, 정세관 사이사이에 보시면 결합 조직의 이제 사이질 세포, 간질 세포라고 해가지고요,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를 우리는 라이디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라이디 세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의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자 형성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거를 버팀 세포, 세르톨리 세포라고 해서요. 이 세르톨리 세포는 정자 형성 세포를 싸고 있으면서 정자가 하루에 4억 개나 만들어질
만들어지려면 영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자, 정자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정자를 이 정세간에 있는 정자를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부구안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이동시켜야 되는데 아직 간 만들어진 정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헤엄쳐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팀세포 자체 내에서 고안 액체를 분비를 해가지고 정자를 부구안 쪽으로 쭉 밀어주는, 네, 이동시켜주는, 네, 이러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다가, 네, 잘 만들어지면 참 좋겠지만 정자가 정상적인 모양과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탈락하는 세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세포, 탈락하는 세포는 어떻게 하더라? 가만 그대로 내비두면, 네, 그게 썩어버리면, 염증이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팀세포, 세르톨리 세포가 포식작용으로 잘못된 탈락한 세포를 잡아먹어서 처리해 주더라. 네,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이런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해서, 네, 이렇게 3개의 세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면,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면은, 자, 이 고안에서 만들어진 이 정자는 어디로 보내질까요? 네, 부고안으로 보내집니다. 네, 부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안에는 관이 엄청 꼬불꼬불꼬불한 관이 굉장히 많고요. 그 관을 쭉 늘어보면은 4에서 6m예요. 미터. 4에서 6m의 굉장히 긴 관이 고안을 부고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에서 6m의 관을 이 정자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크겠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정자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통과하는 데 한 6주 정도가 소요되면서 정자 자신도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움직여 보기 시작하겠죠.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운동력을 키우게 되면서 이 안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지만 정자가 여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는 자궁과 질에서는 정자가 쫙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고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 되는 운동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곳이 부고안이고 이 부고안에서는 6m나 되니까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에 이 정자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수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자가 남아 있다라면은 그 정자는 제대로 기능을 운동력을 향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탈락돼서 남아 있는 정자이고 이런 탈락돼서 남아 있는 정자는 상피세포에서 포식작용으로 잡아먹어서 다 흡수해가지고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고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쭉 꼬불꼬불한 관을 타고 정관을 타고 위로 정관을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전립선을 거쳐서 요도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길이 한 45cm 정도 되는 생식관이고 이 정관 자체 내에서도 연동 운동을 통해서 정자를 밀어내는 이러한 기능도 정자를 이동시키는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정낭이라고 하는 부분과 합쳐지면서 자, 잠깐만 지워볼게요. 이 정낭이라는 부분과 합쳐지면서 전립샘, 여기가 이제 전립샘입니다. 프로스테이트. 전립샘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낭과 합쳐서 전립腺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사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사정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요도랑 연결이 되면서 정액이 빠져나갈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더 이상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정관 수술을 할 수 있죠. 정관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어딘가를 어떻게 할까요? 네, 끊어 버리는 거죠. 아니 묶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끊거나 묶어 버려서 정자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네, 정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정관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네, 고안에서는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부고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네, 부고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상피세포가 포식작용을 통해서 다 흡수해서 없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 쌓여져 있는 부분에는 정관뿐만 아니라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막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정삭이라고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정낭과 전립腺과 망울요도샘, 분비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낭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방광이 있고요. 방광 뒷부분에 여기 직장이 있고 직장과 방광 이 사이 부분에 정낭이 있어서 자, 이 정낭에서는 정액의 60%에 차지하는 점액을 배출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영양분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들, 그리고 이제 알칼리성 물질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정낭에는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액의 60%를 이 정낭에서 분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낭을 거쳐가면은 여기에 방광 요도가 있으면 방광 요도를 싸고 있는 이 부분을 전립샘이라고 해서요. 이 프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알칼리성 전립샘 액을 배출을 하는데 이 전립샘 액 같은 경우에는 정액의 30% 이상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 여기에서 60% 거의 대부분의 정액을 네, 생성하는 것이 정낭과 전립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립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해부적으로 좀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전립샘이 있는데 여기 항문이 있고 여기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전립샘하고 직장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후면이 직장벽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그림을 넣었는데요. 항문 쪽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전립샘이 만져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립샘 암에 이렇게 아니 전립샘 안쪽에 종양이라든지 덩어리가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질 때 뭔가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지더라. 네, 이걸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하고, 직장 수지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이죠. 네, 이렇게 촉진할 수 있더라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망울 요도샘인데요. 망울 요도샘을 쿠퍼샘이라고도 하고, 이제 전립샘 아래쪽에 보시면요, 굉장히 작은 네, 망울 요도샘이 있고, 이 망울 요도샘 같은 경우에도 알칼리성 점액을 배출을 하면서 한 정액의 5% 정도? 네,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알칼리성 점액을 배출을 하면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은 네, 사정을 하기 전에 요도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쿠퍼샘에서 만들어진 이 액체 성분은 그러니까 음경에 요도 있는 부분이 소변도 나가고 이 사정 정액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소변의 산성을 알칼리성 정액으로 중화시키면서 약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정액과 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매끈하게 씻어주는 역할과 함께 이제
소변은 산성인데 그 정자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는 거의 움직임을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약간의 알칼리성 정도, 약 알칼리성 정도에서 정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산성을 중화시켜 주지 않으면 정자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쿠퍼샘에서 한번 쫙 씻어서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 같은 경우에는 정낭이라든지 전립샘이라든지 망울요도샘의 분비물이 섞여 있고 거기에다가 정자가 섞여 있는 것을 정액 시멘이라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약간 끈적끈적한 약간 영양분과 그 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남성의 요도에 있는 소변도 중화시켜 주지만 여성의 질 분비물도 산성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산성이기 때문에 이 강산성을 중화시켜 주지 않으면 정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화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항생물질도 포함을 해서 세균이나 이런 거에 노출돼서 이제 타격을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성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먼저 자극을 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음경에 혈관에 혈액이 샥 들어올 수 있게끔 발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자 발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정액을 쫙 내보내는 사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정 같은 경우에는 교감 신경이 자극을 해서 사정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부교감 신경의 자극으로 발기가 되고 교감 신경의 자극으로 사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 보실 수 있고 정액은 보통 한 2에서 5cc 정도 되는데요. 이 정액 안에는 5억 개에서 6억 개 이상의 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 다 정상은 아닙니다. 한 60% 이상 정상이다. 그리고 이제 50% 이상 이 정자가 잘 운동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정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모양의 이 편모를 가지고 있는 편모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편모 꼬리로 앞으로 슝 나가게끔 해주는 이러한 정자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정자의 이 중간 부분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ATP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앞으로 슉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걸 보면은 외부 생식기의 음경 페니스와 그 뒷부분에 음낭 스크로툼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음낭 안에는 고환과 부고환과 정관이 있으면서 정관을 위에서 이렇게 슉 돌아서 정낭과 만나게 되고, 여기에 프로스테이트, 전립腺과 만나게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사정관이라고 했고요. 자, 사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전립腺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망울요도샘, 쿠퍼샘이 양쪽에 있어서 여기에서 한번 슈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정낭과 전립腺에서 나온 정액과 그리고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사정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유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스터넘 복장뼈이고요. 자, 복장뼈의 옆쪽에 있으면서 이 커다란 근육 있죠. 이 커다란 근육을 우리가 큰 가슴근, 대흉근, 팩토랄리스라고 하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앞톱니근이라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유방이 있으면서 보통 이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갈비뼈와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고, 자, 유방이 있으면 이쪽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꼬리, 이 부분을 우리가 스펜스 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의 상부 바깥쪽 부분에 모서리에 스펜스 꼬리가 있다라고 하고, 자, 유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방은 외부로 봤었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융기되어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피부 모양으로 볼 수 있고, 자, 유방의 외부 구조를 보시면 니플 젖꼭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젖꼭지 유두는 예민한 발기성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 발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유두를 통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젖샘관이 이쪽으로 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가지고 이 안에서 밀크 젖이 만들어지면은 유즙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니플을 주위에 이렇게 싸고 약간 거무튀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적고판 유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둥글게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이 부분에 중간중간 보시면은요. 잠깐만.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몽고메리샘이라고 해가지고요. 적고판 표면에 이런 작은 결절 덩어리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피부 기름샘입니다. 이런 피부 기름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유수유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쪽 유두라든지 적고판 있는 이 부분이 트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약간 윤활작용을 해주는 몽고메리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젖분비 세포가 있는데요. 이 유주분비 세포에서 결국은 이제 밀크, 젖을 분비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자, 이 젖분비 세포에서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모으면은 이게 작은 꽈리 모양,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덩어리 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덩어리 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젖샘 소엽이라고 하고, 자, 이 젖샘 소엽이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이제 포도송이가 되는 거죠. 이런 포도송이가 되는 것을 젖샘엽이라고 해서요. 이제 젖꼭지 유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복합가리샘이 이렇게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5개에서 20개의 젖샘엽이 여기에서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밀크가 젖이 만들어지면 니플 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빠져나가는 관을 우리가 젖샘관, 유관이라고 해서요. 밀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관을 타고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풀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젖샘관 팽대라고 해서요.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약간 소량이긴 하지만 약간의 밀크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젖샘 옆과 옆 사이에 보면 하얀색으로 이쪽에 인대가 있다라는 거죠. 인대 조직이 이렇게 있어서 이 인대 조직의 이름을 쿠퍼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노란색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유방의 크기와 형태를 만드는 거의 대부분은 이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조직이 유방의 크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방이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젖샘관과 젖샘과 관련된 이러한 구조물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유방이 작아도 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서는 유방이 있으면 유방 옆쪽에 예, 여기가 팔이에요. 네, 유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옆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보이시죠?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림프절이라고 해서요.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팔 쪽으로 해서 네, 이쪽 옆쪽으로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쪽 빗장뼈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유방은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겨드랑, 애가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